안녕하세요. 미국이 좌편향된다면 우리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부터 무역 분쟁으로 크게 시달렸던 중국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 4월 27일 비즈니스 플러스라는 데 좋은 기사가 나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 CNBC라는 프로그램, 그 경제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온 쿠퍼맨이라는 분이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는 영원히 바뀔 수 있다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향후 10가지의 변화를 좀 지적하신 게 있대요. 올해 이제 77인 쿠퍼맨 씨는요, 억만장자 투자자래요. 재산이 32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말한 10가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바뀐다. 정부가 당연히 내리막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나서면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될 것.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이 그동안 너무 보호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의 폐단과 방임의 폐해에 대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두 번째, 정치가 좌양자로 바뀌면 세금이 오른다. 미국 정치가 왼쪽으로 기운다라는 쿠퍼맨의 전망이에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기면 더 빨리 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세금이 오를 거다라는 거죠. 코로나론 부분도 그렇고 돈이 정부 입장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찍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라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폐단을 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필요성은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감면만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감면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좀 나쁜 이슈가 아닐까 생각드네요. 세 번째는 저금리 지속리 경제라는 암시입니다. 이미 기준금리를 미국 연준은 제로까지 낮췄죠.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적도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뭐 대출 금리가 심지어 마이너스여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받죠. 이자를 더 받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노믹스 이후로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에도 불구하고, 예, 뭐 그건 발권력 있는 나라도 아닌데 물가가 오르지 않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 민주당 역시도 MMT까지 이런 그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언급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관건이고 소비 수요 회복이라는 게 글의 네 번째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백신이 개발돼야 소비 수요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가 원래 미국을 벤치마킹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미국에 이런 훌륭한 방역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방역이 뚫렸다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 시스템이 낙후돼 있거나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걸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최근에 앨런 머스크 같은 분이 오히려 나서서 자기네 기가 팩토리를 헐어서 뭐 벤틸레이터라거나 호흡기를 좀 만든다든가 이런 의료 장비 쪽 지원하겠다라는 쪽에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미국이 가진 기업가 정신의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막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법규 준수 비용 부담 가중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재택도 시켜야 되고요. 없던 시스템도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돈이 더 들 수밖에 없고 이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온라인 재택근무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또 생산성이 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새로운 인식이 이제 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한 군데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깨야 마른 수건도 쥐어짜듯이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믿었던 전통적인 경영학에 침몰되어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공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주식 발행으로 손실 메우는 부분도 당연히 돈이 필요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식 및 채권을 발행할 겁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자본 확충에 나서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고 견고한 견조한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심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주주라 그래도 그런 견고한 기업으로 오히려 갈아타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세 번째, 증시부양동적인 바이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자사주 매입할 돈이 줄어들면서 바이백도 시들해질 게 분명한 거죠. 또 이게 한동안은 미국의 주가 상승이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백이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을 잃게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이백을 할 수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폭도 평균 당연히 수준도 줄어들겠죠. 매출이 크게 급감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익력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별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비가 된 기업들에게는요, 위기가 곧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주식보다 싼 채권이라는 부분은 최근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채권의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방어해주는 이런 상관관계, 상관계수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자산 배분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장 폭락의 코로나 사태의 특징은 주식 및 채권이 동반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여전히 A등급 또는 밑에 흔히 투자 등급이 아닌 투기 등급에 대한 채권의 우려는 사실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연준에서 하이힐드를 무조건 매수해 주는 게 아니죠. 더블 B 등급까지라고 일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채권 안정 펀드가 가동이 되지만 A 등급 밑에 흔히 말하는 트리플 B 밑에의 그 투자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단에 있는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채권들의 지금 수요는 여전히 적고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건데 한 이것보다도 저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 우리로 따지면 58년 개띠 선배님들이시죠. 이분이 인구가 미국 내에서 거의 한 8천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의 미국 인구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주식 대비 당연히 이분들은 주식을 안 해요. 은퇴를 하니까 TDF의 경우에도 은퇴 자산이면 주식을 다 팔고요. 채권이 높은 빈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채권을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금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길한 버핏의 침묵은 상당히 좀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과거 위기 때마다 백기사 역할을 자처해온 버핏.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프로테저라는 헤지 펀드와 내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십시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자신을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그때 대비 12년이 지났습니다. 버핏 및 그의 그 동업자인 찰리 먼거 같은 분들도요. 연세가 이제 엄청나요. 너무 고령이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잘 된 케이스를 제외하자면 사람들이 뭐 죽어서 트럭에 실려 있다는데 이런 상황 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최근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델타 항공 매도로 인해서 체면을 구긴 사태까지도 나온 걸 감안을 해보면 저는 뭐 버핏이 지금 뭐 막 떠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의 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행정부의 문제다. 과거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와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금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종부세 논란과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좌편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존의 기득권과 자본가들, 기울어진 운종장의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돈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 걷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령 빈곤을 방치하시게 되면은 사회의 근간과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 사회주의적인 정말 좌편향된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빨갱이스러운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그 심화된 부분들, 사회적인 문제의 근간은 좀 해소를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터진 거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기회가 아직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등을 보게 되면 언론 통제를 상당히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 통제가 여전히 없고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충분히
국민들의 좋은 선택과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정상으로 다시 정반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무엇보다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중국에 따라오는 부분들이 그동안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미국의 혁신을 이제 배웠던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미국의 저력과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그 패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 아니냐, 넘겨주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되는 이런 그 위기감이 표출된 것들이 아마 기존 미국에 오래 사셨던 투자자 관점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본주의 위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글로벌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높은 기술력을 감안을 해봤을 때, 비록 빈부격차가 심하고 고령 빈곤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저는 충분히 미국의 사회 시스템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믿는 입장이고요. 이거에 부안해동하고 무서워서 투자를 저는 절대 회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회피를 하면 그때 앞서 말씀드린 차별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믿고 있고요. 우리의 자본주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 그때그때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방법을 못 찾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우려하는 것과 같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잘못된 권력이 집중된 어, 그 소수의 권력가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가 더 위험한 거지,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서의 위기는 저는 충분히 그런 혁신과 기업가 정신으로 좀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투자가 보다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설령 위기라고 해도 이거에 너무 무서워서 부안해동해서 저점에 파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